어느 날 당신의 화면에 이런 알림이 하나 떴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일은 자동화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한번 철렁하셨나요? AI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이번엔 내 일이 그 목록에 있을까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진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걸 도태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정작 무서운 건 실직 그 자체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대체될지 모른다는 예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두려움은 정말 진짜일까요? 미리 답을 하나 적어 두겠습니다. 사라지는 건 직업이 아니라 과업이고 남는 건 다시 배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단서를 모아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려움 정말 처음 겪는 걸까요? 단서를 찾으러 20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벤 811년 영국 자동 직조기가 들어오자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던 직공들이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1930년엔 경제학자 케인스가 기술적 실업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일에서 밀어낸다는 바로 그 공포에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뒤로도 공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811년 직조기, 1930년 기계, 1980년대 컴퓨터, 2013년 자동화, 2023년 생성형 AI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죠. 이번엔 진짜 다르다. 물론 그렇다고 당신의 불안이 유난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동화 앞에서 긴장하는 건 200년 동안 누구나 겪어온 정상적인 반응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매번 반복됐다면 그럼 그 무수한 예언들은 실제로 맞았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사례들을 직접 들춰보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 은행원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1970년대 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등장하자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이제 은행원은 사라질 거라고요. 기계가 돈 세는 일을 대신하니 당연한 예측처럼 보였죠. 그런데 경제학자 제임스 베센이 실제 데이터를 들춰보니 정반대였습니다. ATM이 늘어난 그 시기에 미국 은행원 수는 오히려 더 늘어 있었습니다. 기계가 돈 세는 과업을 가져가자 지점 운영비가 줄었고 은행은 지점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의 일은 상담과 영업, 관계 쪽으로 모양을 바꿨죠. 비슷한 일이 다른 분야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번역가는 기계 번역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감수와 현지화로, 방사선과 의사는 판독보조 AI 옆에서 판단과 진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단어를 듣습니다. 이 일은 곧 AI가 다 합니다. 그럴 때 한 번만 되물어봐야 합니다. 정말요? 그럼 정확히 어느 과업을 말하는 건가요? 일을 다 한다는 말은 너무 크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 일 전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일의 일부, 즉 과업이 옮겨간 것이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엇이 옮겨가고 무엇이 남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옮겨가는 걸까요? 답의 열쇠는 두 단어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직업과 과업입니다. 직업은 통째로 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직업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과업이 묶인 다발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일은 입력, 계산, 검토, 상담, 판단으로 쪼개지죠.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2013년 옥스퍼드의 프레이와 오스본은 미국 일자리의 약 47%가 자동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47%라는 숫자가 도태 불안의 단골 근거가 됐죠. 그런데 2016년 OECD의 아른츠 연구진이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봤습니다. 직업 전체가 아니라 과업 단위로 쪼개서 보니 자동화 고위험 일자리는 약 9%로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현실인데 직업으로 보면 47, 과업으로 쪼개면 9였던 거죠.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47%는 사라질 일자리 수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직무의 비율 추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이 수치가 과대 추정일 수 있다고 지금도 논쟁합니다. MIT의 데이비드 오터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자동화는 어떤 과업을 대신하는 동시에 옆에 있는 다른 과업의 가치를 오히려 높인다는 겁니다. 기계가 계산을 가져가면 판단과 해석의 몸값이 올라가는 식으로요. 그러니 이제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떠올려보세요. 그 일을 작은 과업들로 쪼갠다면 그 중에서 AI가 정말 잘하는 과업은 몇 %일까요? 이렇게 쪼개고 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나는 통째로 대체될까라는 손 쓸 수 없는 막막함이 내 일에 어떤 과업이 옮겨갈까라는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로 바뀌니까요.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옮겨가는 과업이 있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앞서 오터가 말한 보안 과업, 즉 자동화가 가치를 오히려 높이는 영역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대체로 네 가지로 모입니다. 맥락을 읽는 판단, 상황을 이해하는 감각,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 그리고 문제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여기서 멈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낙관은 위험합니다. 경제학자 아세모글루와 레스트레포는 새 과업이 충분히 만들어지면 고용이 회복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양극화가 깊어진다고 봤습니다. 회복은 조건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산은 어쩌면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옮겨가고 또 바뀌니까요. 정말 남는 건 그 옮겨가는 흐름을 따라가며 다시 배우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적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기술 세트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방법을 다시 짜내는 능력이죠. 하타노와 이나가키가 말한 굳은 숙련과는 다른 종류의 전문성입니다.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다시 배우는 능력은 어려운 과업을 끝까지 직접 해낸 경험에서 자랍니다. 모든 어려운 일을 AI에게 통째로 넘기면 정작 그 능력을 키울 기회가 사라지죠. 그러니 AI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과업은 AI에게 맡기되 판단과 마무리, 그리고 다시 배우는 일은 당신 손에 남겨두는 것. 그게 옮겨타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단서를 거의 다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던졌던 그 질문 자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대체될까? 그런데 이 질문엔 함정이 있습니다. 답이 미래에 있고 그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물을수록 무력해지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대체될까? 가 아니라 내 일에 어떤 과업을 옮기고 나는 무엇으로 옮겨 탈까? 질문을 바꾸면 답도 바뀝니다. 미래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의 과업 하나를 골라 들여다보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통제감 하나가 무력감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긴 단서를 따라온 끝에 처음 적어둔 답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사라지는 건 직업이 아니라 과업이고 남는 건 다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떠올리고 그중 AI에게 넘겨도 되는 과업 하나와 끝까지 사람인 당신이 할 과업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 두 과업을 댓글에 한 줄씩 적어주세요. 당신이 무엇으로 옮겨 탈지를 정하는 첫 한 걸음이 될 겁니다.